파리 외곽 안개 낀 아침이면 작은 연구소에서 홀로 차를 마시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라울 제르비에르. 전직 NATO 전술 분석관이자 현재는 민간 군사 자문가로 살아가는 그는 세계 방산계의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히 읽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그는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분석하며 NATO의 전략을 설계했고 그 중에서도 한국군과의 협업은 그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조용히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그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게 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4위가 됐다고. 그 순간 라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울 제르비에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와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친 동맹국. 파리의 작은 연구소에서 저는 매일 아침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세계 방산 뉴스를 훑어보고 신흥 무기 체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NATO를 떠난 지 3년 저는 현장에서 물러나 조용히 지식을 정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격동의 세월을 보낸 후 이제는 평온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10월 어느 날 제 연구소 문을 두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직 NATO 동료였던 마르크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라울, 이걸 봐. ADX 2025에서 한국이 발표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AI 군집 드론이야. 세계가 난리야.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 가능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HAGM, 사거리 1000km, 속도 마 10, 그리고 완전 자율 작동이 가능한 AI 군집 드론 시스템. 숫자만 봐서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그 한국말인가?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NATO 시절 한국군과 여러 차례 협업했고 그들의 성실함과 전술적 감각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은 대부분의 핵심 기술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KF-16 전투기의 부품 하나도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죠. 그런 나라가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 4위 방산 강국이 되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도약이었습니다. 마르크는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라울, 자네가 직접 가봐. 한국에. 그리고 이 기술이 진짜인지 과장된 건지 확인해줘. NATO는 물론이고 유럽 전체가 이 정보를 원하고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현장에 나가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제가 알던 그 한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보지 뭐. 하지만 마르크,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네. 나는 진실만을 보고할 거야. 정치적 입장이나 편견은 배제하고 말이야. 마르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네한테 부탁하는 거야, 라울.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가방을 쌌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 20년 전 젊은 분석관이었던 제가 작전 협의차 방문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NATO의 분석관이 아니었고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기억의 비행. 인천행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기내는 조용했고 12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오래된 기억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2004년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NATO 전술 분석팀의 신입이었고 한미연합훈련 참관단으로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한국군 장교들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훈련에 임하는 모습, 전술회의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질문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렬한 의지. 하지만 동시에 명확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 대부분은 미국제였고 F-16 전투기의 핵심 부품 하나 고장나도 미국 기술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군의 한 대령이 제게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는 강하지만 아직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우리 기술로 우리를 지킬 겁니다. 당시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의지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방산 기술은 단순히 돈과 시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과학, 소재공학, 시스템 통합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경험에서 나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70년 넘게 쌓아온 기술을 따라잡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들린 자료들은 그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K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공 방공 시스템.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 HAGM이었습니다. 기존의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과 달리 극초음속 무기는 대기권 내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기동하며 기존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한국이 네 번째로 이 대열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미사일이 단순 시험 단계가 아니라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일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저를 흘끔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AI 군집 드론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100대 이상의 드론이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목표물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타격 순서를 결정한다. 하지만 최종 발사 명령은 반드시 인간이 내린다. 이건 기술적으로 매우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완전 자율무기가 갖는 윤리적 문제를 회피하면서도 전장에서의 효율성은 극대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하늘 아래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본 서울보다 훨씬 더 밝고 더 넓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매며 생각했습니다. 도시만 변한 게 아니구나. 이 나라 자체가 변했어. 그리고 동시에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떤 동력이 불과 20년 만에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 곧 알게 되겠죠.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할 차례니까요. 마 10의 진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ADEX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공항 인근의 거대한 전시장은 세계 각국의 방산 업체들과 관계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관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국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실물 크기의 KF-21 보람의 전투기 모형과 그 아래 전시된 극초음속 미사일 HAGM. 세련된 회색 동체의 붉은 마킹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전시된 기술 사양서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거리 1000km, 최고 속도 마 10, 기동 능력 30G 이상, 요격 회피율 95% 이상. 숫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방산업계에서 과장 광고는 흔한 일이니까요.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다가가 질문했습니다. 이 수치들이 실제 시험 데이터입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직접 보시죠. 화면에는 시험 발사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서해상공 KF-21에서 분리된 미사일이 순식간에 가속하며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분 17초 후 1000km 떨어진 목표물에 명중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은 GPS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매칭,
관성항법, AI 기반 영상 인식을 결합한 복합 유도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적이 GPS를 교란해도 목표물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미국의 JASSM-ER보다 앞선 기술이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한국 관계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선발주자가 아니었습니다. 후발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발주자들의 실수를 연구하고 한계를 분석하며 더 나은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전시장을 돌아보는 동안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 단계에서의 기동 능력, 다중 목표 공격 능력, 그리고 실시간 목표 변경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전술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전시관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NATO 분석관 시절, 저는 수없이 많은 무기 시스템을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토마호크, 러시아의 킨잘, 중국의 둥펑 시리즈. 하지만 HAGM은 그것들과 달랐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설계 철학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건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무기였습니다. 한국은 주변국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 기술을 개발했고 그 절박함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대단하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 한국의 기술은 과장이 아니다. 오히려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럽은 이제 한국을 주시해야 한다. 이들은 더 이상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나누는 나라가 되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직 봐야 할 게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바로 AI 군집 드론이었습니다. 드론, 전장을 바꾸다. ADX 전시장 야외 구역에서는 실시간 드론 시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람객들 사이에 섞여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늘에 작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대, 20대, 50대. 순식간에 100대가 넘는 드론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드론들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형을 바꾸고 분산하고 다시 모이고 마치 새떼의 군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새가 아니라 정밀하게 프로그래밍된 AI 시스템이었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보시는 드론 군집은 완전 자율 비행 중이지만 목표물 타격 결정은 반드시 인간 조종사의 승인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AI 무기 윤리 논쟁으로 시끌벅적할 때 한국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술적 효율성과 인간의 판단력을 결합한 시스템. AI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옵션을 제시하지만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립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설계가 아니라 윤리적 고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시연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상 목표물이 지정되자 드론 군집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일부는 정찰에 투입되고 일부는 전자전을 수행하며 나머지는 타격 대기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그리고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한국 공군 장교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드론 한 대가 격추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시스템이 즉시 재편성됩니다. 나머지 드론들이 역할을 재분배하고 임무는 계속 수행됩니다. 이건 단순한 드론 편대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존의 드론 운용 방식은 중앙 통제 방식이었습니다. 하나의 통제소에서 모든 드론을 조종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건 중앙 통제소가 파괴되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군집 드론은 분산형 네트워크로 작동했습니다. 각 드론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동시에 전체 목표를 공유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저는 드론 개발팀과 짧은 미팅을 가졌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드론이 얼마나 전장을 바꿀 수 있는지 확인했죠.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봤습니다. 개별 드론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군집으로 가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개발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3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10년간의 기초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쌓아온 기초과학과 공학, 역량, 그리고 실전에서의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한 전략적 사고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전시장을 나서며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이건 전쟁이 아닌 책임감 있는 국방의 모습이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면 유럽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힐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 수입국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다. 적의 그림자. ADX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전시장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동양인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보니 중국의 한방산 연구소 소속이었습니다. 제르비에르 박사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당신의 NATO 시절 분석 보고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그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가 높더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극초음속 무기의 진짜 난제는 종말 단계 유도 기술입니다. 마하 10의 속도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건 여전히 세계적 난제죠. 한국이 그 부분을 완벽히 해결했다고 보십니까? 그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사실 그가 지적한 부분은 극초음속 무기의 가장 큰 기술적 허들이었습니다. 극도로 빠른 속도에서는 공기 저항으로 인해 플라즈마층이 형성되어 통신과 센서가 교란됩니다. 이를 극복하는 게 바로 핵심 기술이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습니다. 단지 복합유도 시스템이라는 표현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중국인 연구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분석한 바로는 한국의 기술은 분명 뛰어나지만 아직 미완성 단계입니다. 실전 배치까지는 최소 5년은 더 필요할 겁니다. 박사님께서 NATO에 보고하실 때 이런 점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우리 연구소와 협력하신다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회유하거나 최소한 한국 기술에 대한 의구심을 심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제 눈으로 본 것만 보고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전문가로서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의 종말 단계 유도는 정말로 어려운 기술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공개한 시험 영상에서 미사일은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이 정말로 그 기술을 확보했거나, 둘째, 시험 조건이 실전과는 달랐거나, 저는 어느 쪽이 진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방위사업청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HAGM의 종말 단계 유도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청합니다.
솔직히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핵심 기술은 대부분 군사 기밀이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틀 후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ADD 방문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 의구심을 정면으로 해소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ADD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 방문이 제 보고서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었으니까요. 과연 한국은 정말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중국 연구자의 말처럼 아직 미완성일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바빴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나라가 세계 방산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한 프랑스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한강에서 울리다. ADD 방문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경험이었습니다. 연구소 브리핑룸에서 저는 HAGM 개발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제르비에르 박사님, 종말 단계 유도 기술에 대한 의문이시죠? 설명보다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제게 특별 허가증을 건넸습니다. 오늘 오후 실제 시험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관하시겠습니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허가증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외국인에게, 그것도 전직 NATO 관계자에게 군사시험을 공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팀장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사님이 진실을 찾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가장 강력한 증명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해안의 한 공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활주로 끝에는 KF-21 전투기 한 대가 대기 중이었고 그 하부에는 HAGM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관제탑에서 저는 헤드셋을 쓰고 통신을 들었습니다. 브라보-1 26 승인. 목표 구역까지 거리 1000km. 시험 발사 준비. KF-21이 활주로를 따라 가속하더니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15분 후 전투기가 발사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목표물은 공해상 폐함정. 카운트다운 시작. 5, 4, 3, 2, 1 발사. 스크린을 통해 저는 미사일이 분리되는 순간을 봤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가속하며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관제실의 레이더 스크린에는 미사일의 궤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속도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마하 5, 마하 7, 마하 9, 그리고 마침내 마하 10에 도달했습니다. 종말 단계 진입. 유도 시스템 작동 중. 바로 이 순간이 핵심이었습니다. 관제관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플라즈마층이 형성되어 GPS 신호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관성항법과 지역 매칭, AI 영상 인식을 통해 계속 목표물을 추적 중입니다. 스크린에는 미사일에 탑재된 카메라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흔들리는 화면 속에서 폐함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목표물 확인. 타격까지 10초.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5, 4, 3, 2, 1 명중. 스크린에 거대한 화염이 피어올랐습니다. 폐함정의 정확히 중앙 구조물에 미사일이 명중한 것입니다. 오차는 50cm 이내였습니다. 관제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저는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플라즈마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겁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우회했습니다. 플라즈마가 통신을 막는다면 통신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AI가 발사 전에 이미 목표물의 모든 정보를 학습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설계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해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창조적 사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감격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가 배울 차례군. 한국이 NATO보다 한 수 위야. 그날 저녁 저는 한강변을 걸으며 오늘 본 것을 되새겼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대안의 불빛들이 수면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이 강을 봤을 때 느꼈던 감정과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발전하는 나라를 봤다면 지금은 이미 도약한 나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마르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한국은 진짜야. 그것도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조국, 그 너머의 조국.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방위사업청 본청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개 미팅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 중년의 신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르비에르 박사님,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방사청 국제협력본부장 김준석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그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우리 기술을 직접 확인하시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박사님을 모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파일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향후 10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박사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K-디펜스 글로벌 파트너십 2035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F-21 전투기와 HAGM 미사일, AI 군집 드론을 패키지로 묶어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에 수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연구개발까지 포함된 종합협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김 본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무기를 사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누는 나라가 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대국처럼 무기를 팔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각 나라의 안보 상황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 공정한 기술 이전,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은 NATO와 유럽 방산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박사님이 이 프로젝트의 국제자문위원이 되어주시길 희망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십시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문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방산 질서의 재편에 동참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한 이상 이들이 제시하는 비전은 충분히 현실성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나누는 국방, 함께하는 안보. 이건 제가 NATO 시절 내내 꿈꿔왔던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어느 한 나라의 편을 들지 않겠습니다. 오직 기술의 진실과 세계 평화라는 기준으로만 판단하겠습니다. 김 본부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조국은 프랑스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한국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배신일까?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국방은 자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균형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시나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무엇입니까? 절박함입니다. 우리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언제나 위협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절박함, 독립의 열망,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번 여정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무기 기술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차례.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구름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지난 일주일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 방산기술평가 최종 보고서 마이너스 새로운 강자의 등장.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상세했습니다. HAGM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술적 우수성, AI 군집 드론의 혁신성,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방산의 철학적 기반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 개인적 소회도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분석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군사 전문가로서 말하고 싶다. 세계는 지금 동쪽을 주목해야 한다.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프랑스 국방청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화면에는 KF-21의 비행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이 전투기에 탑재된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하는 어떤 방공망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공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려 합니다. 한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제르비에르 박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학생이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관계자들이 제게 다가와 추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납니까? 과장된 것은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험 발사 현장에 있었고 기술진들과 대화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확신에 찬 답변에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파리 시내를 산책했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센 강변을 걸으며 저는 한강을 떠올렸습니다. 두 강은 다른 대륙에 있지만 이제 하나의 미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방사청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박사님, 내년 초 폴란드 수출 협상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한쪽에는 제가 NATO 시절 받았던 훈장과 기념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비어있던 공간에 저는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한국 방사청에서 선물로 받은 작은 태극기였습니다. 저는 그 아래에 작은 명판을 달았습니다. 대한민국 마이너스 내 조국은 아니지만 내가 존경하는 조국. 그날 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나라가 아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기술로 말하고 그들의 의지는 행동으로 증명된다. 이제 세계는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유럽은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때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며 대립이 아니라 공존의 시작이다.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음 여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유럽을 잇는 다리, 기술과 평화를 연결하는 고리, 그것이 이제 제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라울 제르비에르 전직 NATO 전술 분석관은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한 기술 외교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보니 내년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서울, 바르샤바, 아부다비, 방콕 모두 한국 방산 기술을 알리고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일정들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퇴는 아직 이른가 보군. 하지만 이번만큼은 의무가 아니라 열정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이제 제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은 파리 위에서도 서울 위에서도 똑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국경은 있어도
기술의 진보와 평화를 향한 열망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마워, 한국. 당신들이 제게 다시 꿈을 꾸게 해주었어. 그렇게 라울 제르비에르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절대고도 500m, 그것은 단순한 비행고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약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에서 한국과 세계는 이제 함께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진정한 힘은 무기에 있지 않다. 그것을 나누는 마음에 있다. 마이너스 라울 제르비에르의 노트 중에서